임마누엘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정초는 윤리학의 중요한 고전에 속합니다. 책의 큰 줄거리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분량으로 보면 독일어 원문 90쪽밖에 안 됩니다. 소책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학문적인 가치와 중요성은 무척 대단합니다. 이 점을 독일 철학자 투겐타트는 윤리학 강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윤리형이상학 정초는 도덕성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의를 담고 있다. 윤리학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책이며 가장 위대한 성과 중에 하나다. 적절한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칸트는 아주 늦은 나이인 46살에 모교인 케니스베르크 대학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된 뒤 10년 후에 주저인 순수이성 비판을 출간합니다. 1781년의 일입니다. 그 4년 뒤인 1785년에 칸트는 실천 철학에 해당하는 윤리학 저술인 윤리형이상학 정초를 내놓습니다. 독일어 원서 제목은 그룬트레궁 주어 메타피직 되어 G10인데요.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까지 7종의 우리말 번역서가 나왔습니다. 특이한 것은 번역자들마다 각기 다른 제목을 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말 번역서 제목들이 각기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한데 번역어 선택이 문제인데 독일어 메타피직, 영어로는 메타피직스, 그냥 그대로 형이상학으로 번역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G10, 단수로는 지테란 단어의 번역이 문제가 됩니다. 이 말은 윤리나 도덕을 나타내는 독일어 고유명사인데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유래하지 않는 독일어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윤리로 하느냐, 도덕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어 단어 그룬트와 레궁의 합성 명사인 그룬트 레궁은 풀어서 혹은 직역하면 기초놓기 혹은 토대놓기로 한자말로는 원론 혹은 정초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번역어 선택이 문제가 되겠죠. 어떤 번역어가 좋겠는가에 번역자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백종현 교수의 번역서 윤리형이상학 정초 이 텍스트를 기본으로 삼아서 논의해 가겠습니다. 제목이 윤리형이상학 정초인데 제목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윤리이론 혹은 도덕이론에 대한 어려운 철학적 정도? 어떤 책인지 짐작이 잘 안 갈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 핵심만 먼저 말해본다면 이 책은 칸트가 순수한 도덕이론 혹은 순수한 도덕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그리고 순수한이라는 뜻을 나타내려고 윤리형이상학이란 개념을 제목으로 달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칸트는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머릿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머릿말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3가지 학문, 물리학, 윤리학, 그리고 논리학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러한 학문 분류는 정말 잘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전통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가 매우 잘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굳이 토를 달 필요는 없다. 뭔가 덧붙인다면 그것은 철학 혹은 학문을 이렇게 분류하는 구분의 원리에 대한 다소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 곧 학문을 이론 철학, 실천 철학, 그리고 학문 방법론으로 구분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3가지 학문, 즉 물리학, 윤리학, 그리고 논리학으로 나뉘었다. 칸트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물리학은 이론 철학의 대표 학문으로, 윤리학은 실천 철학의 대표 학문으로, 그리고 논리학은 학문 탐구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책의 첫머리에서 학문의 분류 문제를 건드리는 까닭은 이렇습니다. 칸트는 순수한 윤리학 혹은 순수한 도덕 철학, 즉 칸트 고유의 용어로는 윤리형이상학을 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윤리형이상학의
학문적 이상이 무엇인지 학문 분류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리 형이상학이라고 말할 때 왜 형이상학이란 용어가 붙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겠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형이상학이란 말을 쓴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형이상학이라는 말의 뜻, 곧 순수한 이론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윤리 형이상학은 윤리학에 대한 경험적 탐구가 아니라 순수한 윤리 이론, 순수한 도덕 철학을 지칭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윤리 형이상학은 인간의 실천적 행위에 지침이 되는 도덕적인 규칙들 전체를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도덕 윤리의 원리가 되는 순수한 이론적 탐구, 원리적 탐구를 뜻합니다. 윤리 형이상학을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정초 혹은 원론이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칸트는 머리말 마지막 부분에서 책을 쓴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도덕성의 최고 원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 도덕이 무엇인지, 도덕의 최고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겠다. 그리고 그러한 탐구를 통해서 도덕을 정립해 보겠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칸트가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도덕성의 원리 탐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칸트는 어떤 방법으로 탐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그것을 분석적 방법과 종합적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석적 방법. 칸트가 도덕 연구를 위해 주목한 것은 도덕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의식, 짧게 말하면 도덕적 의식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도덕적 상식이라 해도 좋습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도덕의식 혹은 도덕에 대한 선이해가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말하자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도덕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도덕의 최고 원리를 도출한다는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합적 방법입니다. 도덕의 최고 원리가 도출되었다면 이제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출된 도덕의 원리를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인식에 적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칸트는 이러한 방법을 종합적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의 도덕적 상식이나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도덕의 원리를 도출하고 다시 도출된 원리를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칸트 윤리학 관련 저술에는 어떤 책들이 있는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칸트는 윤리형이상학 정초 외에 실천이성 비판, 윤리형이상학, 윤리학 강의 등 4권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리형이상학 정초 제1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선의지와 도덕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지는 칸트 윤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윤리형이상학 정초 제1절 첫 문장에 등장합니다.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가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자, 좀 쉽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혹시 저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도 역시 무조건 선한 것은 선의지뿐이다. 선의지는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즉 절대적으로 선하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2가지 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첫째, 선의지는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선의지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저 세상에서까지라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까지라도 라는 언급을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가 얼마나 이론적인 완벽성과 정밀성을 추구하는 철학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의지가 그만큼 선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저 세상에서까지라도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첫 문장을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인용을 해보죠. 모든 기회와 탐구, 또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음을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옳게 규정해 왔다. 위에서 인용했던 칸트 윤리행위상학 정초 제1절 첫 문장 선의지에 대한 언급과 비교를 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의 출발점은 선 혹은 좋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행위와 선택에서 좋음을 목표로 하고 좋음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좋음 중에서 최고의 좋음은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와 달리 칸트 윤리학의 출발점은 선의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행복이, 칸트에게는 윤리도덕이 핵심 가치인데 이 점이 두 철학자의 윤리도덕의 결정적 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의지는 독일어로 구터 윌레이고 영어로는 굿 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말로 선의지 혹은 좋은 의지라고 번역해도 되겠죠. 선의지는 무엇보다도 행위자의 행위 동기를 나타내는 결정체입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의 달성이나 성취와 무관하고 행위 결과의 성패와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가와 무관하게 행위자가 좋은 의지, 좋은 뜻,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갖고 행위를 했는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의 재능들, 이를테면 지성, 기지, 판단력 또는 성격적 기질들, 이를테면 용기, 결단성, 초지일관성 같은 것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선하고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 있다. 의지가 선하지 않으면 해악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위트, 유머 감각 혹은 기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의지는 그것이 어떤 목적 달성에 쓸모가 있어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목적 달성에 유리하거나 유용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의지는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오로지 선한 의지로, 선한 마음으로, 선을 원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칸트는 보석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의지는 보석 가치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신 안에 온전한 가치를 가진 어떤 것으로 빛난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빛나는 보석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석 같은 것이 선의지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유용성이나 아니면 어떤 무익함이니 하는 것은 선의지의 가치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칸트는 선의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의지는 이미 보통의 건전한 사람들의 지성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오로지 타고난 본성을 개발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은 선의지를 타고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비판합니다. 칸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선의지를 갖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복할 자격과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행복의 추구나 달성이 윤리도덕의 1차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도덕은 도덕이지 행복과는 무관하다. 도덕적인 사람은 행복한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칸트의 생각입니다. 또한 칸트의 동기주의 윤리학은 벤담이나 밀의 공리주의 윤리학, 즉 결과주의 윤리학과 반대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칸트 윤리학을 동기윤리학 혹은 심정윤리학이라고 말할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때 초점은 행위의 동기입니다. 말하자면 행위의 동기가 선한 의지, 선한 마음씨에서 비롯되었는가,
그것이 도덕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관건인 것입니다. 공리주의의 결과로는 행위의 결과가 행위 관련자들에게 조언과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는 것인데 그것과는 정반대라고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칸트에게 선의지라는 개념은 행위의 가치를 평가하는 최상위의 원리이며 조건이다. 우리가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행위의 동기가 선의지에서 비롯되었는가, 즉 좋은 의지 혹은 착한 마음씨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말하자면 선의지라는 동기가 행위를 선택하고 평가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윤리형이상학 정초 제1절에서 칸트는 선의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무 개념이 선의지 개념을 포함한다고 말하면서 의무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합니다. 이 부분에서 선의지 개념은 의무 개념으로 용해되어 버린다고 할까요? 의무 개념으로 대체되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윤리형이상학 정초 책을 읽다가 보면 선의지 개념은 초반부에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지다가 그 이후에는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지 개념을 의무 개념이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을 이해하는 것이 다소간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선의지 개념에서 의무 개념으로 급격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환되는 논의의 이 지점을 세심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선의지는 도덕적 동기인데 그것을 의무 개념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선의지에서 의무에서 비롯하여 의무로 말미암아 의무감 때문에 혹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혹은 도덕적 동기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같은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선의지에 대한 논의는 도대체 윤리도덕은 무엇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윤리도덕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칸트에게 도덕적인 행위는 그 동기가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입니다. 이 말을 의무 개념을 써서 달리 표현하면 도덕적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덕성의 개념을 윤리형이상학 정초 제1절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철학자입니다. 도덕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칸트는 먼저 인간의 행위를 두 종류로, 즉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와 의무에 맞는 행위로 구분합니다. 칸트는 여기서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반의무적인 행위는 딱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즉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그것이 법적인 의무든 아니면 도덕적인 의무든지 간에 그에 따른 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일단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반의무적인 행위는 논의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칸트는 의무에 맞는 행위, 즉 합의무적인 행위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칸트의 관심은 의무에 맞는 행위, 즉 합의무적인 행위들 중에서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인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가를 따져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에 맞는 행위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인가를 따져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행위는 대체로 의무에 맞는 합의무적인 행위들입니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의무에 맞는 행위라고 할 때 그 모두가 도덕적 행위인가? 말하자면 의무를 어기지 않았다면 모두 도덕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의무에 맞는 행위들 중에서 일부의 어떤 행위들이 특별히 도덕적인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집합에서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 관계에서처럼 전체 행위들 중에서 일부의 행위들이 도덕적 행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칸트의 생각과 주장은 이렇습니다. 의무에 맞는 행위가 모두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다.
그중 일부의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인데 그것은 도덕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다. 칸트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도덕적 행위의 가치를 설명하는데 상인의 사례, 자살의 사례, 선행의 사례를 따라가면서 칸트의 생각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점 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정찰 가격으로 물건을 팝니다. 이런 행위는 의무에 맞는 합당한 일이죠. 정찰 가격으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어리숙한 사람들이나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들도 제값을 주고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상인에게 동등하게 대접받게 됩니다. 여기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이를테면 바가지를 씌우는 상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 행위는 그 자체로 부도덕한 행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위에서 말한 상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입니까? 상인의 행위 속에 도덕의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입니다. 비록 상인의 행위는 의무에 반하지 않고 의무에 맞는 합당한 행위이지만 그렇지만 도덕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상인이 도덕적 의무로부터 그렇게 행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정직하게 물건을 팔아야 한다는 정직의 원칙에 따라 상인이 그렇게 처신했다고 볼 수 없다. 상인은 순전히 개인적인 이익관심, 즉 사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서 말하자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장사를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상인이 그렇게 행위하는 동기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관심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특별히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곧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칸트에게 도덕은 그 행위의 동기가 도덕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구나. 네,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칸트에게 도덕적 행위는 의무로부터 말미암아 즉 도덕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칸트가 든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 자살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또 누구라도 그렇게 하려는 직접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그렇게 하려는 본능을 타고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경향성만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죠. 당연히 의무에 맞는 합당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의무로부터 비롯된 의무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불운이 겹치고 절망 가운데서 삶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처한 암울한 상황에 굴복하기보다는 영혼의 힘이 강해져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합시다. 그것도 생명을 사랑해서거나 아니면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의무에서 비롯하여 자살을 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로 그런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자살하고 싶어도 의무감에 따라 자살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가 도덕적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 말하자면 의무로부터 의무감에서 비롯하여 즉 도덕적인 동기에서 한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제 칸트의 생각과 주장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행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 설명에서 우리는 칸트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타고난 동정심의 소유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허영심이나 사적 이익과 같은 동기에서가 아니라 남들을 도와줌으로써 내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선행위는 의무에 합당하고 당연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고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행위이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행위는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가 의무로부터 즉 도덕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칸트 선생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칸트의 논의를 좀 더 따라가 보죠. 그런데 천성적으로 타고난 자선가의 마음이 극도의 슬픔으로 흐려져 타인의 운명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로 지쳐있기 때문에 남의 불행을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명적인 무관심성에서 벗어나 아무런 경향성 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에서 오로지 도덕적 동기에서 자선행위를 한다면 바로 그때 그 행위는 비로소 진정한 도덕적 가치와 내용을 갖는다. 칸트는 여기서 다른 종류의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지만 타고난 기질이 냉정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봤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극복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면 바로 이때 그 행위는 타고난 동정심과 같은 경향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로부터, 즉 도덕적 동기에서 선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다.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도덕적 가치와 내용을 갖는다. 바로 이것이 칸트의 설명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례를 통해서 도덕이 무엇인지를 따져봤습니다. 사례들에서 등장한 행위의 동기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죠. 첫째, 상인의 사례에서처럼 행위의 동기가 사적인 이익관심입니다. 상인의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 사적인 이익 관심에 따라 행위를 한 것입니다. 둘째, 타고난 동정심의 소유자의 경우에서처럼 타고난 천성이나 본능과 같은 어떤 직접적인 경향성이라는 동기입니다. 그런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이지만 자신의 직접적인 경향성, 타고난 자기 본성에 따라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동기인데 순전히 의무감에서 의무로부터 비롯된, 즉 도덕적 동기에서 비롯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의무감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무에서, 한마디로 도덕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만이 도덕적인 행위이고 도덕적인 가치와 내용을 갖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도덕적 행위란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의 동기를 기준으로 도덕적 행위를 평가할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경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동기는 행위자인 개인의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의 행위의 동기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행위의 동기가 불분명하더라도 최소한 행위자 개인의 관점에서는 행위의 동기를 스스로 분명하게 인지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칸트의 도덕은 단순히 행위와 의무의 일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의무에 맞는, 의무에 합당한 행위가 곧바로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합법성과 달리 도덕성은 행위를 규정하는 근거인 행위의 동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칸트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가를 밝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한 필연적 행위다.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을 쉽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의무에서 비롯하여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은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행하는 것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법칙에 대한 존경이란 말의 뜻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경 혹은 존경심도 일종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감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특별한 혹은 독특한 감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달리 말해서 존경심이란 말은 일상적인 언어 사용의 용법과 다른 뉘앙스를 갖는 칸트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감정과 달리 이성에 의해서 스스로 일어난 감정인데, 이렇게 말해보면 그 뜻이 이해될 것입니다. 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이성에 따라 법칙에 종속한다. 법칙을 무조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존경심은 도덕 법칙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리형이상학 정초 제1장을 중심으로 도덕이 무엇인가,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윤리형이상학 정초 제2절 제목은 대중적 윤리 세계 지혜에서 윤리형이상학으로 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머릿말에서는 대중적 도덕 철학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대중적 윤리 세계 지혜라는 표현으로 대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칸트는 철학과 세계 지혜란 말을 교환 가능한 말로, 의미상 차이가 없는 말로 씁니다. 그렇게 보면 도덕 철학이란 말이나 윤리 세계 지혜란 말이나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선 머릿말 부분 강의에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칸트의 탐구 방법은 분석적 방법과 종합적 방법이다. 분석적 방법은 도덕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인식이나 도덕 의식에서 출발하여 도덕의 최상의 원리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에 따라보면 여기서 제목이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 도덕 철학 혹은 세계 지혜에서 나아가서 순수한 윤리 형이상학을 정립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윤리 형이상학 정초 본론 제2절의 초반부의 중심적인 주제는 도덕 혹은 도덕성의 원천과 근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도덕의 원천과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칸트의 논의가 있는데, 칸트의 논의를 따라가 보면서 논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점은 이렇게 됩니다. 의무 혹은 도덕은 경험 개념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다. 관련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무 개념을 실천 이상의 평범한 사용에서 도출했다고 해서 이 개념을 경험 개념으로 취급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말하자면 칸트는 1절에서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도덕적 인식, 도덕적 의식, 도덕적 선이해에서 출발해서 도덕이 무엇인지 도덕의 본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가 마치 도덕이 경험에서 나온 것처럼, 경험에서 도출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 경험에 기초해서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도덕을 우리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도덕을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도덕을 과연 인간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칸트의 도덕적 요구 수준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과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순수한 의무의식에서 비롯한 행위들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해도 문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그러한 경험과 무관하게 무엇을 마땅히 행해야 하는가 하는 도덕의 지시명령에 대한 명확한 확신, 이성의 지시명령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칸트는 이 대목에서 우정을 예로 듭니다. 설령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신의가 있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친구를 사귈 때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정에서 신의를 지킨다는 의무는 우리의 경험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요구될 수 있는 이성의 명확한 확신이고 요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칸트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 가치가 문제일 때 관건은 사람들이 보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행위의 내적 원리가 중요하다. 이제 두 번째 논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편성, 필연성, 객관성이라는 도덕의 성격을 고려할 때 경험이 그러한 명증적인 도덕 법칙의 가능성이나 추론의 계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필연적으로 타당하고 통용되어야 한다면 경험이 도덕의 원천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칸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인간 세계의 우연적인 조건들 아래서만 타당한 것을 모든 이성적 자연 존재자를 위한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 무제한적으로 존경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경험적인 것이라면 이성적 존재자 일반의 의지를 규정하는 법칙들로 간주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논점. 도덕을 모범적인 신뢰들의 근거에서 정립하려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얘기다. 칸트는 성경 복음서의 성자 예수를 신뢰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인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너희는 너희가 보고 있는 나를 선하다고 이르느냐? 너희가 보지 못하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선하지 않다. 선의 원형이 아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모범 사례는 하나님과 비교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덕성의 완전한 이상이며 선의 원형이죠. 우리는 최고 선으로서 신의 이념을 이성이 윤리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선험적으로 즉 경험과 무관하게 구상한 이념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윤리도덕에서 신뢰들은 격려를 하는데 쓰일 수는 있지만 참된 원본을 제쳐놓고 신뢰들을 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도덕의 원천과 근거에 대한 칸트의 생각과 주장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문 방법론이나 이론 철학의 인식 문제에도 그렇지만 도덕의 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칸트는 자기 이전의 철학자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도덕성의 원천을 외적인 자연, 공동체의 질서, 행복의 희구, 혹은 신의 의지, 인간의 도덕감 등 여러 가지 원리들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덕의 객관적 타당성을 근거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련 부분을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도덕 감정 같은 인간의 자연 본성을, 때로는 행복 추구를, 때로는 신의 의지나 완전성을 이론적 기초로 삼아 도덕성을 정립하려고 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도덕의 원리는 경험이 아니라 순수한 이성 개념에 의해서 확립될 수 있다. 관련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도덕의 원리는 온전히 선험적으로 일체의 경험적인 것에서 자유롭게 단적으로 순수한 이성 개념들 중에서 찾아질 수 있고 확립될 수 있을 뿐이다. 또 모든 도덕 개념들은 온전히 선험적으로 이성 안에 자신의 자리와 원천을 가진다. 이 점은 가장 평범한 인간 이성뿐만 아니라 최고로 사변적인 이성에서도 마찬가지다. 자, 세 번째로 도덕 법칙은 그것이 인간의 이성이든지 아니면 초인간적인 이성이든지 아니면 우리와 같은 능력을 갖는 존재로 생각되는 외계인의 이성이든지 간에 모든 이성 존재에 타당해야 한다. 칸트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성 능력을 소유한 다른 존재들, 이를테면 신, 천사, 외계인 등을 통틀어 도덕 법칙의 적용 범위, 통용 범위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인간과 다른 이성 존재들이 포함된 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가능성의 차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점은 인간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에 있지 않고 이성적인 존재인가 아닌가, 이성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한마디로 칸트에게 도덕 법칙에 타당한 범위는 형식적으로는 모든 이성적인 존재의 일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칸트는 왜 도덕성의 통용 범위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성적인 존재를 포괄한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 질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도덕 법칙은 예외 없이 통용되어야 하는데 특히 법칙으로서 도덕은 보편타당하고 필연적으로 표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도덕 법칙이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필연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면 그것의 외연은 도덕적인 존재로 예상되는 가능한 모든 존재를 포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변에서 우리는 도덕 이론을 가능한 객관적인 토대 위에 세우려고 한 칸트의 의도와 더불어서 칸트의 이론적인 정밀함과 세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덕 법칙을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간학을 결국 필요로 하겠지만 먼저 인간학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순수한 실천 철학, 윤리형이상학을 정립해야 한다. 칸트에게 도덕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학으로부터 자유롭게, 그와 무관하게, 또 신이나 전통의 권위와 무관하게 단지 이성을 통해 이성 개념만으로 정립돼야 할 과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 윤리학은 이성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도덕성을 정초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칸트는 윤리형이상학 정초 제2절 초반부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도덕의 원천과 근거는 경험 개념에서 찾을 수 없다. 도덕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이라면 그것은 순수한 이성 개념을 토대로 정립할 수밖에 없다. 칸트는 전형적으로 보편주의적, 이성 중심적인 도덕 개념을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덕의 원천과 근거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칸트는 자연 사물과 이성적 존재자의 특성을 구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연의 사물은 어떤 것이나 법칙들에 따라 작용한다. 오로지 이성적 존재자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 다시 말해 원리들에 따라 행해하는 능력 내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법칙들로부터 행위를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인용한 부분을 정리해 보지요. 동물이나 식물 등 자연 사물은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법칙 지배를 받는다. 말하자면 자연은 자연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죠.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그와 다르다. 자연 존재와 달리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은 법칙을 표상하여, 말하자면 법칙을 생각해낸다. 원리를 구상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행위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법칙을 도출하는 것은 이성 능력이다. 그 법칙을 따르는 것은 의지인데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실천 이성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칸트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의지를 실천 이성과 같은 말로 바꿔 쓰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동식물과 달리 법칙을 생각하여 행위하는 존재라는 점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칸트는 곧바로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의지를 충분하게 지배하지 못한다. 인간의 의지는 이성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칙이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지는 이성적 요구를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은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죠. 만약에 인간이 항상 이성적 요구를 따른다면 더 이상 인간은 아니겠죠. 완성된 완전한 인간인 성인의 경지에 올랐거나 아니면 신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칸트는 인간에게 강요나 강제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관련 대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경우가 실제로 그러하듯이 의지가 자체로 온전하게는 이성과 맞지 않다면 그러한 의지를 객관적인 법칙들에 맞게 규정하는 것은 강요이다. 다시 말해 철두철미하게 선하지 않는 의지에 대한 객관적인 법칙들의 관계는 비록 이성의 근거에 의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규정으로 표상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의지는 본성상 이성의 근거들에 필연적으로 순종적이지는 않다. 자, 관련 부분을 좀 길게 인용해 봤는데요. 설명을 덧붙여 보죠. 인간의 의지는 철두철미 100% 선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을 항상 완전하게 따르지 않는다. 따를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법칙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요나 강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자신의 욕망에 지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요구, 즉 객관적인 법칙을 따르라는 요구는 강요나 강제의 형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덕적인 요구는 이를테면 살인하지 말라, 약속을 지켜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이처럼 명령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방금 논의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처럼 결핍된 이성적 존재는 온전히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은 당위의 성격, 강요의 성격, 명령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도덕이 지시 명령인 이유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요. 그렇지만 또한 이성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인간의 특성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인간이 아닌 신에게도 도덕이 필요할까? 초인간적인 존재자, 완전한 이성적 존재자인 신에게도 도덕 법칙 혹은 도덕 명령이 요구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겠죠. 칸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적인 의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대체가 신성한 의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령도 타당하지 않다. 여기에는 당이 해야 한다가 있을 바른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의욕, 하고자 한다는 이 의욕이 이미 스스로 법칙과 필연적으로 일치해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명령은 의욕 일반의 객관적 법칙과 이런저런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예컨대 인간 의지의 주관적 불완전성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정식일 따름이다. 자, 인용한 원문의 뜻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신은 완전한 의지의 존재이죠. 신이란 존재의 개념적 특성은 이렇습니다. 존재와 당위, 사실과 가치, 주관과 객관, 의욕과 당위가 일치하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성적 존재인 신에게는 어떠한 도덕적인 명령도 타당하지가 않다. 도덕은 그래서 인간만의 일이죠. 인간지사입니다. 인간에게는 존재와 당위, 사실과 가치, 주관과 객관, 의욕과 당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이 인간만의 일인 까닭은 한마디로 인간의 유한하고 불완전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명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자, 이제 명령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모든 명령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지시명령입니다. 명령은 어떤 무엇을 하거나 또는 어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칸트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명령은 가업명령이거나 아니면 정업명령입니다. 두 가지 명령, 가업명령과 정업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업명령은 조건명령입니다. 만일 내가 X를 바란다면 그러면 Y를 해야 한다. 이를테면 건강을 유지하려면 담배를 끊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명령은 조건 명령이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즉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무엇을 행하라, 무엇을 행하지 말라, 이를테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이와 달리 정업명령은 어떤 목적과 관계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행위가 어떤 무엇을 위해서, 즉 수단으로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가언적입니다. 반면에 어떤 행위가 아무 조건 없이 그 자체로 선하고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정언적입니다. 칸트는 가언 명령을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숙련성의 명령과 영리함의 명령이 그것입니다. 숙련성의 명령은 임의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자가 되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여기서 부자가 되는 것은 달성해야 할 목적이고 그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영리함의 명령은 결핍된 존재인 인간의 삶의 구체적인 목적, 즉 인간의 안녕과 행복을 촉진시키는 수단의 선택과 관련됩니다. 한마디로 영리함의 명령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의 선택에 관련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Y라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리하게 행위하라. 가언 명령이 어떤 조건이나 목적 설정을 하는 명령이라면 정언 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언 명령은 어떤 행위를 통해 도달할 의도나 조건을 근거로 두지 않고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정언 혹은 정언적이란 말은 절대적, 무조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언 명령은 한마디로 윤리 도덕의 명령인데 도덕의 최고의 원리 혹은 도덕의 최고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언 명령은 아무런 조건 없이 행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인데 정언 명령을 가장 짧고 단순하게 표현하면 도덕적으로 행하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언 명령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칸트는 윤리형상학 정초 2절 초반부에서 도덕의 원천과 근거 문제를 다루고 그런 다음에 도덕은 왜 명령인가, 강요나 강제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합니다. 정언명령은 윤리형이상학 정초 2절 중반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정언명령은 한마디로 도덕의 최고 원리이며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칸트의 논의를 순서대로 따라가며 정언명령은 무엇인가, 정언명령은 어떻게 도출되는가, 또 정언명령의 다양한 정식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언명령은 한마디로 도덕명령, 도덕법칙, 도덕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의 최고의 원리 혹은 최고의 기준이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당위로서 표현됩니다. 여기서 정언 혹은 정언적이라는 의미는 절대적, 무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언명령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행할 것을 요구하는 도덕명령입니다. 그래서 정언명령을 가장 짧고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행하라. 정언명령이 무엇인지 이제 잘 알겠죠? 이제 칸트가 정언명령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그 부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텍스트는 이렇습니다. 천천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언명령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나에게 조건이 주어질 때까지 나는 그 명령이 무엇을 함유할 것인가를 미리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정언명령을 생각할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을 함유하는가를 즉각 안다. 무릇 명령은 법칙 외에 단지 이 법칙에 적합해야 하는 준칙의 필연성만을 함유하지만 법칙은 그것이 제한받았던 아무런 조건도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는 것은 오로지 행위의 준칙이 그에 적합해야 할 이 법칙 일반의 보편성뿐이며 이 적합성만이 명령을 본래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한다. 인용한 부분이 좀 길고 조금 어려웠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좀 쉽게 풀어서 요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음명령과 정음명령의 차이입니다. 가음명령은 조건명령이죠. 그래서 조건이 붙은 명령입니다. 이를테면 건강을 생각한다면 등과 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 그에 따른 명령이 무엇인지, 이를테면 운동을 꾸준히 해라, 다이어트를 해라 등과 같은 명령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정음명령은 무조건 명령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붙지 않는 그냥 명령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정음명령을 생각할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을 함유하는가를 즉각 안다. 그 명령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말하자면 가음명령과 달리 정음명령이 무엇인지 즉각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직관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즉각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아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즉 법칙 혹은 법칙 일반의 보편성이고, 그리고 이 법칙에 적합해야 하는 준칙입니다. 두 가지, 법칙과 준칙. 법칙은 행위의 객관적 원리이고 준칙은 행위의 주관적 원리입니다. 정음명령은 이 두 가지 요소와 그 관계를 지시해주는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내가 정음명령을 생각할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을 함유하는가를 즉각 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곧바로 정음명령의 정식은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인용을 해보죠. 그러므로 정음명령은 오로지 유일한즉 그것은 그 준칙이 보편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내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것이다. 이 정음명령의 정식은 보통 보편법칙의 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정음명령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간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준칙이 보편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내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해하라. 여기서 정음명령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준칙과 보편법칙입니다. 정음명령은 이 두 가지 요소의 관계, 즉 준칙과 보편적인 법칙의 관계를 지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정음명령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준칙입니다. 준칙이 행위의 주관적 원리라면 법칙은 행위의 객관적 원리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준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칙은 개인들의 구체적인 행위의 원리입니다. 준칙은 개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관적 행위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관심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때 준칙은 그 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관적 행위 원리인 준칙을 시험해 봄으로써 우리의 행위가 의무에 어긋나는지, 의무에 합당한지 아니면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정음명령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보편법칙 혹은 달리 말해서 보편화 가능성입니다. 이 보편화는 준칙에 의한 개인들의 삶의 주관적 원리가 객관적 원리로, 다시 말해서 공동체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원리로 통용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음명령이 왜 도덕의 원리, 의무의 원리, 도덕의 최고의 기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정음명령에 보편법칙의 정식을 도출하고 제시한 다음에 곧바로 자연법칙의 정식을 제시하는데 관련된 텍스트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그에 따라 결과들이 일어나는 법칙의 보편성이 본래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즉 형식의 측면에서 자연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이 보편적 법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한에서 사물들의 현존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형성하므로 의무의 보편적 명령도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이것이 정언명령의 보편적 자연법칙의 정식인데 왜 칸트는 정언명령의 수준을 보편적 자연법칙으로까지 끌어올리려고 했을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칸트도 자연법칙의 보편성을 가장 보편적 의미에서의 법칙의 보편성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칸트의 의도는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법칙의 보편성이 자연세계에 통용되는 것처럼 윤리 도덕의 세계에서도 그 법칙의 이상이 보편적 자연법칙의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칸트는 도덕 법칙도 마치 자연 법칙처럼 필연적이며 보편타당한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언명령의 정식을 나타낼 때 자연 법칙까지 끌어들였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정언명령을 단 하나의 정식으로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정언명령의 여러 정식들을 제시합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보편법칙의 정식, 자연법칙의 정식 외에도 다음에 우리가 다룰 텐데 목적 자체의 정식, 자율성의 정식, 목적 왕국의 정식 등이 있습니다. 물론 칸트가 정언명령의 정식을 이처럼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한 것은 그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정언명령을 다양한 관점에 따라 설명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언명령에 따른 다양한 사례 검증과 더불어 정언명령의 다양한 정식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칸트는 자살의 사례를 예로 들어 그런 행위가 정당한가를 시험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자살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절망이 극에 달해서 삶에 염증을 느낀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삶의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살이 자기 생명 보존의 의무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 하고 반문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이성적입니다. 자살을 감행하려고 할 때 그가 선택하는 행위의 주관적인 원리인 준칙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삶을 연장하는 것은 절망이므로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생을 단축하고 마감하고자 한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과연 자기애의 원리에 따라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즉각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명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라면 자연 자체는 자기 자신과 모순될 것이고 자가당착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하려는 사람의 주관적 행위 선택의 원리인 준칙은 결코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생명 보존의 의무라는 객관적 도덕 원리와도 전적으로 상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서처럼 어떤 준칙들은 모순 없이 보편적인 법칙으로 생각될 수 없습니다. 그런 준칙들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언명령은 도덕의 원리 혹은 기준이면서 동시에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가를 평가하는 검증의 원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칸트는 거짓 약속의 사례를 예로 들어 그런 행위가 정당한가를 시험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거짓 약속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음을 미리 알고 있고 또 언제까지 되갚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지 않는다면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 약속을 해서라도 자신이 처한 공경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의무에 어긋나는 일인가 하고 반문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다면 그 사람의 주관적 행위의 원리인 준칙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돈을 갚을 수 없지만 내가 공경에 처해 있다면 거짓 약속을 해서라도 돈을 빌린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러한 주관적 행위의 원리는 이 사람의 이익이나 안녕과 잘 부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거짓 약속은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인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약속은 보편적인 자연 법칙으로 타당할 수 없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기 모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킬 뜻이 없는 거짓된 약속이 보편적인 법칙이 된다면 그것은 약속과 약속의 목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약속된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약속의 불이행이 보편화된다면 약속이라는 제도와 이 제도 속에서 영위되는 인간의 공동의 삶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약속에 대해 사람들은 칸트의 주장을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여기서 칸트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약속의 과정이나 사건이 아니라 약속하는 사람의 의지를 규정하는 주관적 행위의 원칙입니다. 말하자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약속을 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거짓말로 약속하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거짓 약속의 경우에서처럼 어떤 준칙들은 모순 없이 보편적인 법칙으로 생각될 수 없습니다. 그런 준칙들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언명령은 도덕의 원리 혹은 기준이면서 동시에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가를 평가하는 검증의 원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칸트는 능력 개발을 게을리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 그런 행위가 정당한가를 시험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약간만 노력하면 여러모로 유능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편안하고 나태한 환경에 빠져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보다는 쾌락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주관적 행위의 원칙인 준칙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능력을 개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편하게 놀고 먹는 것이 좋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천부적 자질을 방치하는 주관적 행위의 준칙이 우리가 의무라고 부르는 것과 합치할 수 있는가? 물론 그는 인간이 자신의 재능을 녹슬게 내버려 두고 자신의 인생을 향락적으로 허비한다고 해도 자연은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언제나 그렇게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향락적인 자신의 행위 준칙이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되는 것을 도저히 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예외적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성적 자연 존재자인 인간은 자신의 모든 능력의 개발을 필연적으로 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의도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게으름이나 나태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서처럼 어떤 준칙들은 모순 없이 보편적인 법칙으로 생각될 수 없습니다. 그런 준칙들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언명령은 도덕의 원리 혹은 기준이면서 동시에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가를 평가하는 검증의 원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칸트는 타인의 삶에 극도로 무관심한 사람을 예로 들어 그 행위의 정당성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어려운 이웃에 무관심한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기 일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불행과 역경을 방관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빼앗지 않으며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칸트는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물론 부자인 이 사람이 선택한 이러한 주관적 행위의 원리가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류는 존속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행위의 준칙이 언제 어디에서나 보편 타당한 것이 되기를 원할 수는 결코 없다. 그러한 원리가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타인의 사랑이나 동정을 필요로 할 경우도 있을 것인데 만약 그처럼 자신의 주관적 행위의 원리를 따른다면 언젠가 기대할 수 있는 타인의 도움에 대한 모든 희망이 전적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서처럼 어떤 준칙들은 모순 없이 보편적인 법칙으로 생각될 수 없습니다. 그런 준칙들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언명령은 도덕의 원리 혹은 기준이면서 동시에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가를 평가하는 검증의 원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정언명령의 보편법칙의 정식과 자연법칙의 정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칸트 정언명령의 정식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정식이죠. 목적 자체의 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적 자체의 정식은 다른 말로 목적과 수단의 정식 혹은 인간성의 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칸트 스스로는 목적 자체의 정식을 다른 정식들과 달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상의 실천 원리 혹은 최상의 실천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최상의 실천 원리 혹은 최상의 실천 명령이라고 특징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일상의 실천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실천적 원리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목적 자체의 정식은 다른 정언명령의 정식들보다 구체적인 실천 원리를 나타냅니다. 목적 자체의 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문장이 다소 복잡하게 들리지만 따져보면 그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목적으로 대해야지 한낱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지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쉽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목적 자체의 정식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칸트는 목적 자체의 정식이라는 실천 명령 혹은 원리가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말한다.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 실존하며 한낱 이런저런 의지의 임의적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그의 모든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이성적 존재자를 향한 행위에 있어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보아야 한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서의 존재다.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낱 수단이 결코 아니다. 여기서 칸트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목적 그 자체라는 말로 특징 짓고 있는데 목적 그 자체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칸트는 이성 능력이 있는 존재와 이성 능력이 없는 존재를 구분합니다.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란 말의 뜻을 풀어보면 더 이상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것은 어떤 상대적 목적이나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목적, 절대적 가치를 갖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런 존재를 칸트는 인격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성 능력이 없는 존재자는 수단이고 물건이다. 말하자면 상대적 목적, 상대적 가치를 갖는 자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이처럼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을 목적 그 자체의 존재, 절대적 목적과 가치를 갖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실존을 그렇게 생각하고 규정하는 것이죠. 칸트는 목적 그 자체의 원리를 인간 행위의 주관적 원리면서 동시에 객관적 원리로 삼습니다. 목적 그 자체의 원리를 밑바탕으로 해서 칸트는 최상의 실천 명령인 목적 자체의 정식을 도출한 것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칸트가 자연 법칙의 정식을 제시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을 시험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칸트는 목적 자체의 정식을 제시하고 나서 자살의 사례, 거짓 약속의 사례, 그리고 능력 개발의 사례, 자선의 사례를 시험하고 검토합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유명한 사례, 자살의 사례와 거짓 약속의 사례만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살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절망 끝에 삶의 염증을 느껴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을 감행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선택하는 행위의 주관적 원리인 준칙은 이렇습니다. 삶을 연장하는 것은 절망이므로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생을 단축하고 마감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살 행위가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성의 이념과 양립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이 처한 절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파괴한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지만 인간은 물건이 아니고 그래서 한낱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자기 자신의 몸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타인을 대할 때 항상 목적 자체로 대해야 한다. 자살은 자신의 인격을 목적 자체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어렵고 힘든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다. 자신을 불구로 만들거나 훼손하거나 죽이는 것은 인간성에 반하는 행위다. 이러한 생각이 칸트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거짓 약속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의무입니다.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음을 알고 있고 또 언제까지 되갚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지 않는다면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 약속을 해서라도 자신이 처한 공경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의 주관적 행위의 원리인 준칙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돈을 갚을 수 없지만 내가 공경에 처해 있다면 거짓 약속을 해서라도 돈을 빌린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거짓 약속의 행위가 옳은 것인가?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약속할 의도를 가진 사람은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약속을 하는 이 사람도 목적 자체로 대해야 할 사람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짓 약속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처신 혹은 행위 태도에 전혀 동의하지 않겠죠. 거짓 약속을 하게 되면 이 행위의 당사자를 목적 자체로 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짓 약속의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을 목적으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한낱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 검증을 통해서 분명해진 것처럼
목적 자체의 정식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하고 쓸 수 있는 실천 원리이며 실천 명령입니다. 칸트는 설명을 다 마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성과 목적 그 자체로서의 모든 이성적 존재는 인간의 행위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최상의 조건이다. 인간이 목적 자체의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의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최상의 조건이다. 우리가 늘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 원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목적과 수단의 구분에 대한 현대 철학의 비판적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고 자연은 수단, 물건이다. 이 말 때문에 칸트는 현대 철학에서 여러모로 비판을 받습니다. 목적 수단의 정식을 해석하는 문제는 칸트 철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목할 사항은 목적과 수단, 인간, 물건 등의 규정이 칸트 특유의 도덕 개념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칸트가 도덕적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들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의 도덕적인 관련성과 함의를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고 자연은 수단이라는 칸트의 이 연명을 그 자체로 따로 떼어내가지고 선택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칸트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연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제한 없이 수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곡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은 수단이지만 인간은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생각과 주장의 밑바탕에는 무엇보다도 근세 윤리학의 인간평등주의가 놓여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근세의 도덕적 인간평등주의는 존엄과 권리의 평등, 자기존중의 조건을 해치는 도덕적인 미성숙과 특권에 대한 반대하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과 더불어 저 목적 수단의 정식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 수단의 정식이 담고 있는 그 1차적인 강조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평등이 부각된 인간 평등주의입니다. 인간이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조건은 다름 아닌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도덕성이기 때문에 자연은 수단으로 간주해도 되지만 인간은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연을 수단으로 삼는 데 있어서의 가능한 모든 자의성은 도덕성을 통해 여과되어야 합니다. 칸트는 자연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 존엄성을 말하기 위해서 목적 수단의 정식을 실천 원리로 제시한 것입니다. 칸트의 정언명령의 정식들에는 보편 법칙의 정식, 자연 법칙의 정식, 목적 자체의 정식, 자율성의 정식, 목적 왕국의 정식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성의 정식과 목적 왕국의 정식을 차례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성의 정식입니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를 이중적으로 파악합니다. 의지는 한편으로는 법칙을 따르는 법칙에 종속하는 의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지는 자기 법칙 수립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법칙을 표상하여 생각하여 구상하여 만드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도덕을 만들죠. 칸트는 보편적 법칙 수립의 의지는 개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라는 이념에서 도출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성적 존재자인 자기 자신이 법칙 수립자이기 때문에 법칙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법칙에 종속하고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율성의 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을 인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정언 명령, 다시 말해
이성적 존재자의 각각의 의지를 위한 법칙이 있다면, 즉 정언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동시에 대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인 자기 의지의 준칙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고 지시 명령한 것이다. 좀 어렵죠? 칸트는 다른 정언명령의 정식들과 달리 딱 떨어진 명령의 형태로 자율성의 정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칸트의 언명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자율성의 정식을 일정한 명령의 형태로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너의 의지가 준칙을 통하여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편 법칙을 수립하는 존재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하라. 칸트 스스로는 이러한 원리를 타율적인 모든 것들과 대비해서 의지의 자율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론적으로 자율이라는 개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자어나 독일어 어원을 살펴보면 자율이나 독일어 단어 아우토노미는 자기가 정한 법칙, 규범, 원리를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대말은 타율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정한 법칙, 규범, 원리를 뜻하겠죠. 자율과 타율을 비교해보면 그 뜻이 훨씬 더 명료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칸트 윤리학에서 이성 개념 못지않게 내용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도덕적 실천 행위 차원에서 보면 의지의 자율 개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 인간은 자율적 존재다라고 말할 때 생각해보면 이때 자유 혹은 자율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자기 법칙 부여라는 특성이 중요한 기초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자율 능력에 기초해서 법이나 도덕을 인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누가 법이나 도덕을 따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적인 본성에 맞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근거로 해서 도덕적 요구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망에서 비롯된 그런 심적인 저항이나 반발심을 누르고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할 때 그 배경에는 자기 법칙 수립성이라고 하는 자율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제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따른다는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적 왕국의 정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논의를 시작합니다. 개개 이성적 존재자는 자신의 의지의 모든 준칙들을 통해 보편적인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매우 생산적인 개념인 목적의 나라 혹은 목적의 왕국이라는 개념에 도달한다. 여기서 칸트는 나라 혹은 왕국이라는 말을 공동의 법칙을 따르는 이성적 존재자들의 체계적 결합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성적 존재자들의 개성의 차이나 사적인 목적들을 도외시한다면 목적 그 자체인 이성적 존재자들의 모든 목적들의 전체로서 목적의 나라 혹은 목적의 왕국이 생각될 수 있겠죠. 목적 그 자체의 전체 구성원들의 나라가 목적의 나라 혹은 목적의 왕국이 되겠죠. 그리고 목적 자체의 정식에서처럼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서 이성적 존재자들의 체계적 결합이 생기는데 이 결합체가 목적의 나라 혹은 목적의 왕국인 것입니다. 목적의 왕국 혹은 목적의 나라는 칸트가 꿈꾸는 도덕 공동체입니다. 도덕 공동체의 이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적인 도덕 사회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적의 왕국에서는 모든 구성원들, 즉 이성적 존재자들은 자기 자신과 모든 구성원들을 한낱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해야 한다는 원리를 따라야 하고 거기에 종속해 있습니다. 목적의 왕국에서 이성적 존재자는 한편으로는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구성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립된 법칙에 종속하거나 혹은 복종하는 구성원이 됩니다. 따라서 목적의 왕국의 정식, 목적의 나라의 정식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의 준칙을 통하여 너 자신이 항상 목적의 왕국의 법칙을 수립하는 구성원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목적의 왕국은 도덕의 나라,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인간 사회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대립된 개념은 당연히 자연의 나라, 동물의 왕국 혹은 자연세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정언명령의 5가지 정식들 모두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를 읽다 보면 인간 존엄성이란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평등과 존엄성은 오늘날 너무 자명한 원리와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가치이고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존엄하다고 말할 때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곧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존엄성이란 한자에서 유래한 말인데 높을 존, 엄할 성질을 뜻하는 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 혹은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 혹은 예전에 임금의 지위를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임금님의 지위를 나타낼 때 존엄이란 말을 썼음을 알 수 있고 또 북한에서는 여전히 최고 지도자를 지칭할 때 최고의 존엄이라고 하는데 그 까닭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챗 GPT에게도 존엄성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순식간에 상당히 길고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요지만을 간략하게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존엄성은 모든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나타낸다. 모든 개인은 환경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존엄성은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등 인간의 기본 권리 그리고 자율성과 자존감과 관련된다.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은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부당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중요하다. 특별히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잘 정리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본 사전적 정의와 챗 GPT의 답변을 염두에 두면서 존엄성의 이론적 정립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칸트 선생의 생각과 주장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엄성 개념은 윤리형이상학 정초 제2절의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정언명령, 목적 자체의 정식과 목적 왕국의 정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관련 부분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목적들의 나라에서 모든 것은 가격을 갖거나 존엄성을 갖는다. 가격을 갖는 것은 같은 가격을 갖는, 즉 동가의 다른 것으로도 대치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모든 가격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같은 가격을 갖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존엄성을 갖는다. 인용한 칸트 생각을 좀 풀어서 해석해 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둘 중 하나에 속한다. 가격을 갖는 것이거나 아니면 존엄성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가격을 매겨서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은 다른 물건과 교환되거나 대치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가격을 매길 수 없고 또 같은 가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존엄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둘로 나누면 이 세상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이 아닌 것, 인간 이외의 것은 모두 가격을 매길 수 있고 또 동일한 가격으로 비교되고 교환된다. 그런데 인간은 가격을 매길 수 없고 또 모든 가격을 뛰어넘는 존재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는 스마트폰은 5만 원 가는 USB 20개와 가격이 비교되고 또 교환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와 달리 연봉 1,000억을 받는 세계적인 프로 축구 선수와 최저임금을 받는 이름 없는 노동자를 마치 물건처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존엄성이란 가격을 매길 수 없고 가격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이 칸트 선생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사전적 정의나 챗 GPT의 설명과 비교해 볼 때 듣는 순간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칸트 선생의 설명에서 우리는 존엄성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수많은 물건들은 우리 삶의 목적 실현을 위한 필요들이고 수단들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상대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절대적 가치, 절대적 목적을 갖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을 대할 때 한낱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인격체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물건이 아닙니다. 인간을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라. 이러한 명령과 요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실천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그것은 인간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최고의 실천 원리인 것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무릇 도덕성은 그 아래서만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윤리성과 윤리적일 수 있는 한에서의 인간성만이 존엄성을 가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도덕성이 목적 그 자체인 이성적 존재자의 조건이고 인간이 도덕적일 수 있는 조건에서 존엄성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조건은 다름 아닌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도덕성입니다. 칸트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 존엄성을 엄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즉 절대적 목적이요 절대적 가치를 갖는 존재로 특징 짓고 있습니다. 자유 개념은 의지의 자유를 설명하는 열쇠다. 자유가 자유를 설명하는 키워드다. 이 말은 칸트가 윤리형이상학 정초 3절 본문의 첫 대목에서 견출하여 강조한 말입니다. 칸트는 3절 초반부에서 자유의 원리, 자율의 원리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유와 자율에 대한 칸트의 설명은 정말 대단하고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칸트의 논의를 따라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논의를 시작합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의지는 생물이 이성적인 한에서 갖는 일종의 원인성이다. 자유는 이 원인성의 속성일 것인 바, 자유는 그것을 규정하는 외래의 원인들에 독립해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자연 필연성은 외래 원인들의 영향에 의해 활동하게끔 규정받는 모든 이성 없는 존재자들의 원인성의 속성이다. 인용한 부분이 곧바로 이해되지는 않지요.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몇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칸트는 이성적 존재와 이성 능력이 없는 존재를 구분합니다. 말하자면 인간과 자연을 구분한 것이죠. 이성적 존재자는 의지를 갖는데 자유는 의지의 속성입니다.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속성은 자유다.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는 자유롭다. 자유란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작용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가 의지의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성 없는 존재인 자연의 속성은 자연 필연성이다. 자연은 외래 영향에 의해서 작용한다. 말하자면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참고로 앞에서 윤리형이성학 정초 2절에서 살펴봤던 유명한 구절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연의 사물은 어떤 것이나 법칙들에 따라 작용한다. 오로지 이성적 존재자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 다시 말해 원리들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내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법칙들로부터 행위를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동물이나 식물 등 자연사물은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연은 자연 법칙을 따른다.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자연 존재와 달리 법칙을 표상하여, 말하자면 법칙을 생각하여 원리를 구상하여 그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인 의지를 갖는다. 그렇게 행위하는 의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의 속성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의지의 자유 원인성입니다. 반대는 자연 필연성이 되겠지요. 칸트는 자유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합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유를 자율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자유와 자율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상호 호환 개념인 것입니다. 여기서 소극적이라는 말은 네거티브로 부정적인 의미 규정입니다. 말하자면 외부의, 외래의 영향, 요인, 힘 혹은 타인으로부터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의지가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자유롭다. 의지는 자유롭다. 이처럼 소극적인 혹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이와 달리 적극적, 포지티브, 긍정적인 의미의 자유는 자기 법칙 수립성이라는 의미로서 자율과 같은 뜻으로 자유와 자율은 상호 호환 개념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칸트는 자유와 자율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자유의 입증 문제, 증명 문제를 다룹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칸트는 자유, 의지의 자유를 이론적으로, 경험적인 이론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유라는 문제의 성질상 그것은 이론적인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유는 이성적 존재자들의 의지의 속성으로 증명되어야 하지만 그것의 이론적, 경험적인 증명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인간의 자연 본성에 대한 어떤 소위 경험들에 의해 밝혀낸다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다. 물론 이런 일은 단적으로 불가능하고 오로지 선언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를 이성적이고 의지를 갖춘 존재자 일반의 활동을 위한 것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나는 말하거니와 자유의 이념 아래서 밖에는 행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존재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인 견지에서 실제로 자유롭다. 이 인용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의 문제는 경험적으로 입증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행위하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이념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이론적, 경험적 관점이 아니라 실천적, 도덕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칸트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한 것일까요? 원문을 인용해 가면서 칸트의 생각과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은 외부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그 자신을 그의 원리들의 창시자로 간주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성은 실천 이성으로서 또는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로서 그 자신에 의해 자유롭다고 간주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는 오로지 자유의 이념 아래서만 자신의 의지일 수 있고 그러므로 그런 의지는 실천적 의도에서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부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은 자유롭다. 의지가 자유롭다는 것은 이성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그러한 원리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유로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 존재자가 갖는 자유의 이념입니다. 의지의 자유는 이성적 존재자의 이념입니다. 의지의 자유 문제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입증하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실천적, 도덕적 관점에서 자유를 논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의 입증 문제와 관련하여 칸트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칸트의 생각과 주장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의지의 속성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실천적 관점에서 실제로 자유롭다. 모든 사람은 의지의 측면에서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자유의 이념에서 의지의 자율의 원리를 전제할 뿐이다. 이 원리의 실제성과 객관성은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칸트는 자유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방책을 내놓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자유에 의해, 말하자면 자유 원인성에 의해 생각할 때와 자연 필연성에 의해 작용할 때와는 다른 관점 혹은 입장을 취한다는 생각입니다. 자유의 세계, 도덕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라는 입장과 관점을 나눠서 문제 사태를 보게 되면 자유의 문제, 도덕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과 주장입니다. 소위 세계에 대한 두 관점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리형이상학 정초 3절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지의 자유,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의 의지의 속성을 자유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 자연 필연성과 반대로 자유 원인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성적 존재자의 속성은 자유 원인성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한다. 이성 없는 존재자는 자연 필연성이 속성이고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 이 자유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증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포리아, 난문, 어려운 문제입니다. 칸트는 자유의 증명 문제를 매우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대단히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자유는 이론적인 경험적 관점에서는 증명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하다. 그러나 실천적 도덕적 행위의 관점에서는 의지의 자유는 전제된 사실이다. 의지가 자유롭다는 것은 이성적 존재자의 이념이며 이성적 존재자의 권리 주장이다. 칸트의 접근 방식, 문제 해결 방식은 이론과 실천의 관점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칸트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경험적으로 혹은 경험 이론으로 자유를 충분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론적으로 증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자유라는 문제의 성질상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떻게 자유를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남김없이 증명할 수 있겠는가? 칸트는 자유뿐만 아니라 신의 존재의 문제, 영혼의 불멸의 문제, 세계의 통일적인 인식의 문제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문제들도 이론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칸트는 실천의 관점, 행위의 관점, 인간적인 삶의 관점,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전제합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의미는 이미 정해진 사실로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사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규정한다면, 말하자면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고 또 도덕적으로 행위해야 한다면 의지의 자유는 증명의 차원을 넘어 도덕적 행위의 선결 조건이고 인간 자신의 권리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이란 책에서 자유는 도덕의 존재 근거요, 도덕은 자유의 인식 근거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칸트는 윤리형이상 정초 마지막 부분에서 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합니다. 정말 온 힘을 쓰면서 자유 문제를 설명한다고 할까요?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칸트가 제시한 자유 문제의 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나의 방책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방책이 남아있다. 곧 우리가 우리를 자유에 의해 선험적으로 작용하는 원인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작용으로서 우리 행위들에 따라 표상할 때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나 않은지를 탐색하는 일 말이다. 다소간 어렵죠?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때 두 개의 관점은 자유의 관점과 자연의 관점, 즉 자유 원인성과 자연 필연성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또한 자연 존재다. 두 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자유 원인성에 의해 생각하고 행위할 때와 자연 필연성에 의해 지배되고 작용할 때와는 다른 관점 혹은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속한 세계를 두 세계의 관점으로 나눠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칸트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유의 세계, 도덕의 세계, 인간 세계에 속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도 자연 존재지요. 자연의 세계, 동물의 세계에 속하는 존재입니다. 두 세계에 속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세계에 대한 두 개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이러한 칸트의 생각을 세계에 대한 두 관점이라고 말하는데 원문을 직접 인용하면서 보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유의 이념이 나를 예지 세계의 성원으로 만들므로써 정업 명령들은 가능하다. 즉 그로써 만약 내가 예지 세계의 성원이기만 하다면 나의 모든 행위들은 의지의 자율에 항상 알맞을 터인데 그러나 나는 나를 동시에 감성 세계의 성원으로도 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들은 의지의 자율에 알맞아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지 세계는 자유의 세계, 도덕의 세계고 감성 세계는 자연의 세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상의 설명에서 우리는 칸트가 실천의 관점에서 도덕의 관점에서 자유와 도덕, 도덕의 조건으로서 자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속한 세계를 두 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식인데요.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를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하는 감성계와 예지계, 자유도덕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에 속한 구성원으로 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설명 후에 칸트는 실천 철학의 한계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 의도와 맥락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됩니다. 자유의 개념은 경험 개념이 아니다. 자유는 인간 이성의 이념이고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자유의 객관적 실제성은 증명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천적 의도에서
자유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사태에서 실천 철학은 자유 문제를 남김없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모든 사람들은 그 의지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유의 개념은 경험 개념이 아니고 또한 경험 개념일 수도 없습니다. 자유는 인간 이성의 이념이고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자기 자신의 권리 주장이고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자유의 객관적 실제성은 증명 불가능하고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 의도나 도덕의 관점에서 자유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천 철학은 자유 문제를 남김없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칸트 스스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자유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비록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유와 자연, 말하자면 자유의지론과 자연결정론과 같은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제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칸트를 인용하면서 이제 윤리형이상학 정초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자유롭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을,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을 이 자연의 법칙들의 종속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때와는 다른 의미와 다른 관계에서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이 양자는 아주 잘 공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관 안에서 필연적으로 합일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만 한다는 것 말이다. 자유롭다고 말할 때와 자연 법칙의 종속에 있다고 말할 때를 다른 의미와 다른 관계로 생각하고 파악한다면 자유의 문제는 해소되고 도덕적 행위의 가능성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